안녕하세요, 컴쌤입니다. 자, 대기 화면을 제가 끄고 했어야 되는데 대기 화면을 켜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커말 2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구글이나 뭐 아무 사이트나 접속해서 자, 건 시스템이나 전자문제집 CBT라고 치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제집 CBT를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기 시작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한 문제씩 풀기 버튼 방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과목은 저희 컴퓨터 활용 능력. 활용 능력이 어딨냐. 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선택. 자, 급수는 저희 2급. 3급은 폐지가 됐죠. 자,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커말 같은 문제는 시험은 문제 은행식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것저것 많이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연도는 20년 7월 4일 거 문제 풀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은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픽 표현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맵 방식이냐 아니면 벡터 방식이냐.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비트맵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냐? 아주 작은 네모난 점으로 이미지를 표현한 게 바로 비트맵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림판으로 막 그림 그리면 그 끝에가 이렇게 네모나게 점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비트맵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 아주 작은 네모난 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픽셀이라고 불러요. 픽셀. 그래서 비트맵 파일 같은 경우에는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한 거다. 그럼 픽셀 같은 걸로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확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네모난 점이 눈에 띄게 보이게 되겠죠. 이 네모난 점이 눈에 띄면 계단 모양처럼 끝에가 울퉁불퉁해져요. 이 현상을 우리가 계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단 현상은 어디서만 발생한다? 비트맵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다. 뭐 했을 때 픽셀로 된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테두리가 거칠어지는 현상을 계단 현상이라고 하고, 이 계단 현상을 엘리어싱이라고 해요. 엘리어싱. 엘리어싱이라는 현상은 어디서만 발생한다? 비트맵에서만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비트맵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요 픽셀, 여러분들 해상도라는 말 잘 아시죠? 해상도 게임할 때도 막 해상도를 1920 곱하기 1024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이 해상도가 바로 뭐예요? 픽셀의 가로 세로 밀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상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비트맵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비트맵이 어떤 파일이다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되고, 비트맵 파일 종류가 뭐가 있느냐? BMP, 그 다음에 JPEG, 그 다음에 GIF, PNG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다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은 BMP 파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보통의 비트맵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판으로 그렸을 때 처음으로 생성되는 파일이 바로 BMP 파일이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비트맵 원본 파일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트맵 원본 파일. 압축 기술을 거의 쓰지 않아 가지고 용량이 비교적 좀 큽니다. 용량이 크다, 뭐 크게 알아두실 거 없고, JPG 같은 경우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제 웹상에서 사진을 전송하거나 보관할 때 주로 쓰는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JPG 같은 경우에는 손실 압축과 비손실 압축을 모두 지원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손실 압축이라는 건 이 이미지 자체가 많이 손실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압축률이 높겠죠, 여러분들. 압축이 높아야지 많이 손상이 되는 거니까. 비손실 압축 같은 경우에는 압축률이 좀 낮지만 화질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JPG의 특징 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JPG라고 하면 이제 국제표준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IF인데, 이제 GIF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부터 떠올리시면 되냐? 움짤 만들 때 쓰는 파일이구나.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 움짤 만들 때. 움짤 다 보신 적 있죠? 인터넷 하시면서. 이 움짤 만들 때 쓰는 파일이 GIF 파일이고, 그래서 움직이는 이미지 제작할 때 쓰는 건데, 움짤을 보면 어때요? 움짤을 보면 색감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이 GIF 파일은 256색상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GIF 파일은 대표적으로 비손실 압축, 대표적인 비손실 압축 기술을 사용한 파일이 GIF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NG예요. 지금 소개해드린 비트맵 파일 중에서 품질이 가장 우수한 파일이 PNG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JPEG 플러스 GIF 두 파일의 장점만 가지고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PNG 같은 경우에는 트루 컬러를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트루 컬러라고 하면 몇 비트의 색깔을 의미하느냐? 24비트의 색깔을 트루 컬러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죠. 도대체 비트가 뭐냐? 비트는요, 컴퓨터가 자료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비트라고 해요. 컴퓨터가 자료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가 쓰는 말은 0하고 1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라고 하면 0하고 1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비트다, 3비트를 얘기해 볼까요? 3비트다 라고 하면 개수로 몇 개냐, 요걸 좀 알아두시는 게 우리가 컴퓨터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데, 0과 1이 몇 개인 거예요? 3개예요. 01, 01, 01, 0과 1이 3개. 0과 1 3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뭐가 있느냐? 000, 그죠?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3비트라고 하면 우리는 8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느냐? n 비트는 2의 n승계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알아두셔야지 좀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7비트는 몇 개예요? 7비트는 2의 7승계, 2의 7제곱계. 그러면 몇 개입니까? 128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트루 컬러가 몇 비트의 색깔이다? 24비트의 색깔이다.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트루 컬러가 몇 비트냐? 다음에 24비트의 색깔이라고 하면은 몇 개? 2의 24제곱계예요.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해 보시면 1677만 7216가지 색깔입니다. 그래서 트루 컬러라고 하면 1500만 개가 넘는 색깔이구나. 실제로 우리가 보는 실제 색깔이랑 비슷한 색깔을 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맵 파일 하면 4가지 BMP, JPG, GIF, PNG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지금 이 그래픽 기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픽 기법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맵은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한 거고, 확대를 하면 계단 현상, 엘리어싱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픽셀들의 가로 세로 밀도를 해상도라고 한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벡터 같은 경우에는 뭘로 이미지를 표현한 거예요? 선이나 도형으로 이미지를 표현한 게 벡터 파일입니다. 선이나 도형으로 이미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어때요?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해도 테두리가 깨지질 않아요. 그 파일을 우리가 벡터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벡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좌표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도형의 변형이나 선의 변형 같은 게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벡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릴 때 많이 씁니다. 특히나 이제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일러스트 프로그램 자체가 벡터로 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진을 보관할 때, 사진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파일입니다. 사진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파일이기 때문에 비트맵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포토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래픽 기법인데 일단은 1번에 보시면은 안티 엘리어싱 나와 있어요. 안티 엘리어싱 좀 내리겠습니다. 엘리어싱이 뭐라고요? 계단 현상. 그럼 안티 엘리어싱이야. 계단 현상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거칠어진 테두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픽셀로 인해서 거칠어진 테두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정답으로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입니다.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에다가 그 음영이라든지 그림자를 집어넣어서 사실감과 입체감을 더하는 기술인데 고민할 거 없이 사실감, 입체감 얘기 나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정답은 렌더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레이싱, 이미지를 이제 줄별로 좀 나열시켜 가지고 이미지를 점점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메조 틴트,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점으로 찍어내는 효과를 만드는 게 메조 틴트입니다. 공판화에서 쓰는 건데 사실 근데 인터레이싱이나 메조 틴트 같은 경우에는 정답으로 많이 안 나오는 보기들이고요. 안티 엘리어싱 렌더링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보기고, 그 외에도 이제 모핑. 자, 모핑은 이제 영화 CG로 자주 쓰는 기술이 모핑입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기술. 네, 이게 모핑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디더링. 디더링은 이제 색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 비슷한 색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색을 조합한다가 핵심이 되겠어요. 실제로 이제 그래픽 기법 문제에서 주로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안티 엘리어싱, 그다음 렌더링, 모핑, 디더링, 이렇게 네 가지가 특히나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 자, 그럼 문제는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감 얘기 나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정답은 렌더링이다. 자, 2번 정답이에요. 2번 문제에 바로 JPG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JPG 무슨 파일이라고요? 비트맵 파일이에요. 그죠? 비트맵 파일.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맵 파일 중에 JPG. 자, JPG는 웹상에서 사진을 보관하거나 전송할 때 쓰고요. 자, 손실 압축과 비손실 압축 모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손실 압축과 무손실, 비손실 같은 말이에요. 무손실 압축가법이 있지만 특허 문제 때문에 잘 안 쓰여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JPG 표준이기 때문에 확장자가 거의 다 JP로 시작하는 애들, JPG, JPEG, JPE 등의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뭐 이것도 맞고요. 자, 3번 파일 크기가 작아서 웹상에서 이미지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 사용한다. 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당연히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겠는데, 자, 문자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명드린 비트맵 파일 중에서 품질이 가장 우수한 건 PNG 파일이다. 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 이런 문제는 정답률이 거의 80% 가까이 되죠. 그냥 상식적으로 푸시면 돼요, 여러분. 자,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당연히 바이러스도 최신 게 나오니까 백신도 최신 거를 사용해야 좋겠죠. 뭐 이상하지 않죠. 1번 맞겠고요. 자, 2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한다. 특히나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파일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3번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사용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법원 가가지고 개명하면은 바이러스가 치료돼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고 바이러스가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자, 4번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지정한다. 뭐 이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유 폴더는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친구도 쓸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곳을 읽기 전용이 아니라 읽기 쓰기 전용으로 한다면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바이러스를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읽기 전용으로 하면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지정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거리가 먼 것은 3번. 자, 4번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 외워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래픽 용어 말씀드린 거 다 외우셔야 되고, 비트맵 파일 종류들 다 외우셔야 되고, 지금 나온 네트워크 장비 문제도 외우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장비. 자,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제 허브, 라우터, 리피터, 게이트웨이, 브릿지, 모뎀, 요 정도가 주로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허브, 라우터, 리피터, 게이트웨이, 브릿지, 모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자, 일단은 뭐 허브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허브는 뭐냐, 여러 개의 단말기를 연결하는 장치를 허브라고 해요. USB 허브라는 것도 있는데, USB 허브를 구매해 보시면 여러 개의 USB를 꼽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허브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 대의 단말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를 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허브가 두 종류가 있어요. 더미 허브와 스위칭 허브가 있어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더미 허브는 연결되는 게 늘어날수록 느려져요. 연결되는 걸 우리가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가 늘어날수록 느려진. 스위칭 허브는요, 속도가 일정합니다. 노드가 늘어나도 속도가 일정하다. 당연히 스위칭 허브가 더 좋은 애가 되겠죠. 그래서 허브는 그냥 여러 대의 단말기를 연결시켜주는 장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라우터인데, 여러분들 라우터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공유기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유기. 그래서 라우터는 적절한 통신 선로를 찾아가지고 통신 경로를 찾아서 전송시켜주는 장치예요. 라우터 공유기 집에 있잖아요. 그럼 랜선 하나 갖고 와서 꼽으면 다른 랜선으로도 전송 가능하고, 뭐 와이파이도 터뜨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라우터라고 하면 시험에서는 적절한 통신 선로 혹은 경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찾아서 전송시켜주는 장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꼭 필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이제 라우터라는 장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리피터. 근데 신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그죠? 수신호도 마찬가지고, 신호등도 마찬가지고, 소리, 이런 신호들도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약해져요, 여러분들. 그럼 이 리피터라는 것의 역할은 뭐예요? 먼 거리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장치고요. 먼 거리로 전송할 때 약해진 신호나 전압을 증폭시켜주는 장비입니다, 여러분들. 자, 리피터, 약해진 신호나 전압을 증폭시킬 때 쓰는 장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먼 거리에서 사용할 때 쓰는 거니까 랜에서는 안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랜이 뭐예요? 랜이라고 하면 근거리 통신망이죠, 여러분들. 얘보다 조금 더 거리가 멀리 전송되는 게 바로 맨이에요. 도시권 통신망. 이보다 더 거리가 먼 건 웬입니다. 광역 통신망이에요. 간단하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속도는 느려지는 거고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오류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뭐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리피터. 자, 약해진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장치. 약해진 전압도 증폭시켜주는 증폭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디서 안 쓴다? 랜에서 안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네트워크가 다르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연결이 안 됩니다. 네트워크가 다른 것들을 쓰고 있어요. 혹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프로토콜이 다르면 연결이 안 돼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한국말 쓰고 어떤 사람이 중국말 써요. 대화가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럼 우린 뭐 쓰면 돼요? 번역기를 쓰면 되죠. 자, 네트워크에서는 게이트웨이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연결을 위한 출입구 역할을 한다 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위한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게이트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뭐 해석하자면 다리죠, 다리. 그래서 뭐 연결해 주는 거예요? 두 개의 랜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하는 게 브릿지예요. 얘는 근데 대신에 같은 네트워크, 같은 프로토콜을 좀 쓰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인터넷을 여러분 그 랜선을 꼽아가지고 다 인터넷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집전화선을 뽑아가지고 인터넷을 썼어요. 집전화선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요금도 집전화 요금에 합산돼 가지고 나왔을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집전화 많이 안 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집마다 집전화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전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컴퓨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집전화선을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꼽아가지고 인터넷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고 이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장비를 모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저가 어렸을 때 이게 집 전화선 뽑아가지고 인터넷을 쓰다가 누가 우리 집에 전화를 하면 인터넷이 끊겼어요. 혼선이 돼가지고. 게다가 이제 집 전화 요금에 이제 인터넷 요금이 합산돼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엄마 몰래 인터넷 하다가 인터넷 요금이 한 5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래갖고 엄마한테 이제 파리채로 막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게, 자,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하여 라우터에 대한 설명. 자, 1번.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회선을 통합 관리하는 장비다. 자, 여러 대의 단말기, 컴퓨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1번은 허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2번. 네트워크 상에서 최적의 IP 경로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방법이다. 장비다. 자, 아까 라우터 얘기했죠. 적절한 통신 선로, 경로를 찾아서 전송하는 장비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 다른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보내고 받기 위한 출입구 역할을 하는 장비다. 출입구 역할을 하는 거 뭐라고요? 게이트웨이. 네, 게이트웨이고요. 자, 4번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장비다. 이거는 이제 장비가 아니라 DNS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문제에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네트워크 관련 장비 지금 설명드린 거 특히나 라우터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리피터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게이트웨이 시험이 많이 나오고 모뎀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뎀에 대한 설명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정답은 네, 2번. 자, 인터넷을 수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정해야 할 TCP/IP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은 뭐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 TCP/IP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을 TCP/IP라고 하고 이제 인터넷을 수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야 될 구성 요소예요. 근데 이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이 3번에 어댑터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어댑터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랜 카드 혹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랜선이 컴퓨터에 꼽혀지는 부분이에요. 랜선이 인터넷 선이 꼽혀지는 부분, 컴퓨터에 꼽혀지는 부분을 우리가 어댑터라고 얘기하고 어댑터는 일단 뭐예요?
장비예요, 여러분들. 장치. 장치 주소 같은 경우에는 장치가 만들어질 때 애초에 결정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수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정해야 될 구성 요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IP 주소라든지 서브넷 마스크, DNS 서버 주소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지만 어댑터 주소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DNS 문제에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키라고 하면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단축키라고 얘기하죠. 바로가기 키라고 하면 세 글자로 단축키. 여러분들도 뭐 단축키 뭐 많이 쓰시죠? 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 복사, 컨트롤 C, 그죠? 붙여넣기, 컨트롤 V, 잘라내기, 컨트롤 X. 잘라내기는 이 까먹으시는 분들은 X가 이제 가위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위로 잘라내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뭐 전체 선택, 컨트롤 A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알아두시면 또 유용한 게 이제 실행 취소,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일단은 좀 복잡한 단축키 중에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는 꼭 외우세요. Alt 엔터, 속성창 여는 단축키입니다, 여러분들. 속성창 여는 단축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실행이 되죠. 근데 Alt 엔터를 누르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속성이 나와요. Alt 엔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컨트롤 ESC. 컨트롤 ESC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메뉴를 열어주는 단축키입니다. 시작 메뉴라고 하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열어주는 단축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반드시 꼭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축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그 밖에도 좀 시험에 나오는 게 지금 뭐 여기 나온 Shift F10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가기 메뉴가 뭐예요? 바로가기 메뉴라고 시험에 꼭 나오는데, 바로가기 메뉴는 어려운 게 아니라 마우스 우클릭한 거랑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자, 지금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면 뭐 이런 거 나오죠? 지금 이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예요. 이거 나오게 하는 단축키가 Shift F10. 시험에 실제로 뭐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윈도우 로고키랑 세트인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자, 윈도우 로고키 플러스 E키. E자가 한글에 E시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는 탐색기 단축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탐색기, 탐의 아들 탐색기. 자, 그 다음에 로고키 플러스 L키, 락이죠, 락. 잠금 단축키고요. 그 다음에 로고키 플러스 E키, 모든 창을 최소화. 모든 창이 최소화됩니다. 이건 제가 애용하는 단축키 중에 하나예요. 로고키 플러스 E키. 자, 그 다음에 로고키 플러스 R키, 실행창 여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로고키랑 세트인 애들, 자,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요. 자, Alt 엔터랑 컨트롤 ESC, 얘네 두 개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얘네 두 개는 진짜 많이 나와요. 단축키 문제가 나온다면 많이 나옵니다. 자, 컨트롤 ESC 시작 메뉴 표시하는 거. 자, 컨트롤 ESC 눌러보세요. 이렇게 시작 메뉴 열리는 거 보이시죠? 자, 1번 맞고요. 자, Shift F10 바로 가기 메뉴 표시하는 거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행은
엔터만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Alt 엔터는 속성창을 열어주는 단축키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파일의 속성창을 열어주는 단축키다. 3번이 틀렸네요. 윈도우 10 검증 완료했대요. 자, 3번. 자, 다음 중 라디오와 같이 한쪽은 송신만, 다른 한쪽은 수신만 가능한 정보 전송 방식. 자, 정보 전송 방식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자, 단방향, 단이중, 전이중.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양방향 통신이 전이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건 전이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방향을 해서 항상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단방향 통신인 게 뭐예요? 한쪽 방향에서는 보내기만 하고 한쪽 방향에서는 받기만 하는 게 단방향 통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방향 통신 같은 걸 쓰는 매체가 TV나 라디오, 이게 단방향 통신을 쓰는 매체죠. 여러분들이 이제 TV 속의 연예인한테 백날 잘생겼다 이쁘다 떠들어 봐야 연예인은 못 들어요, 그죠? 이게 한쪽 방향은 보내기만 하고 한쪽 방향을 받는 방식이 단방향. 그럼 반이중은 뭐냐? 이제 무전기 방식이 반이중 방식이에요.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은 뭐만 해야 돼? 듣기만 해야 돼. 상대방이 말할 때 나는 뭐만 해야 돼? 듣기만 해야 돼. 이게 반이중 방식입니다. 동시에 떠들면 동시에 못 듣죠, 무전기가. 그 다음에 전이중. 동시에 말해도 동시에 들리는 거. 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그냥 문제로 읽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라디오와 같이 한쪽은 받기만 하고, 한쪽은 보내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정보 전송 방식, 단방향 통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게임 제작자예요. 자, 게임을 만들었어요. 뭐 만들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 2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 게임을 만들자마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뭘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누가 테스트 해봐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테스트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테스트를 최초의 테스트 버전이다 라고 해서 무슨 버전? 알파 버전이라고 얘기했죠. 발사 네 테스트 버전입니다. 자, 그럼 알파 버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누구한테 테스트해요? 일반 사용자들한테 테스트하게 되겠죠. 일반 사용자들한테 하는 테스트를 베타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알파 버전이 끝나고 베타 버전이 끝났어요.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정식 버전으로 게임을 발매를 하면 돼요. 근데 게임이 두 종류잖아요. 돈 주고 사서 하는 거랑 아니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랑, 뭐 무료라고 해도 뭐 거기 안에서 구매하는 거나 있겠지만 어쨌거나 돈을 구매 후 하는 게임이 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합니까? 공개 소프트웨어. 다른 말로 공짜다, 프리웨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공개 소프트웨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죠. 맞는 말이 상업 용도다 이거죠. 구매 후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고요. 자, 그럼 내가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을 거쳐서 상용 소프트웨어로 게임을 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게임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뭐 해야 된다? 광고 해야 된다, 광고.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광고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게임을 체험해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광고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 체험할 용도로 만든 게 뭐라고 했죠? 바로 데모 버전이랑 쉐어웨어입니다. 둘 다 비슷해요. 데모 버전하고 쉐어웨어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목적이 뭐다? 홍보를 목적으로 일부 기능이나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너 3일 동안 공짜로 쓰고 좋아? 재밌어? 그러면 돈 주고 사. 그게 쉐어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이 오류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게임이 진행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을 다시 회수하려고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게 뭐다? 패치 버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패치 버전. 패치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업데이트고 성능 향상이나 오류 해결을 위해서 덧붙이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 뭐 있었습니까? 번들 소프트웨어 있었죠. 내가 게임이나 뭐를 샀을 때 덤으로 주는 소프트웨어예요. 덤으로 주는 소프트웨어. 내가 뭘 샀더니 공짜로 어떤 프로그램을 줬어. 그게 번들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또 벤치마크 소프트웨어. 성능을 비교 평가해주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니까 뭐 고민할 게 없죠, 여러분들. 뭐예요? 패치 버전 정답이고요. 이제 트라이얼 버전 하면 시험판인데 뭐 정답으로는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답 1번 어렵지 않죠?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차세대 웹 표준으로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표준에 비디오, 오디오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을 추가하여 최신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액티브엑스 없이도 웹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언어는 뭐냐? 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HTML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 컴퓨터 용어에서 HT로 시작하는 것들은 거의 다 하이퍼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ML이 붙었는데 이게 메이크업 랭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만들어주는 언어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를 만들어주는 언어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 쓰는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뭘로? 하이퍼텍스트만 쓸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로 만든 건 하이퍼텍스트만.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이 물론 하이퍼텍스트로만 이루어졌던 거에서 업그레이드가 오늘날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글자 클릭하면 다른 글자로 가고, 다른 글자 클릭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것밖에 없는 공간에 지금은 뭐 사진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소리도 듣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비디오, 오디오, 이런 부가 기능을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죠, 인터넷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브라우저에다가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플러그인이라든지 아니면 액티브엑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 브라우저에다가 무언가를 설치하는 거예요. 가끔 보니까 이제 브라우저가 또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브라우저는 뭐예요? 브라우저. 간단히 얘기해서 인터넷 실행 프로그램이죠.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실행 프로그램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익스플로러라고 있었는데 서비스를 종료했고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에서 만든 게 크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사파리, 오페라, 파이어폭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브라우저. 실제로 다음 중 브라우저가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는데 그때 보기에 뭐가 있었냐? 구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구글은 브라우저가 아니죠.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 브라우저인 거지. 구글은 인터넷 사이트 이름이고 회사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아닌 것은 정답이 구글이었어요. 크롬이 브라우저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브라우저에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HTML로 만들어진 사이트에 프로그램을 설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HTML의 확장 언어다 라고 하면 XML이 정답입니다. XML은 HTML의 확장 언어예요. HTML의 확장 언어고 다양한 기능을 확장시켰어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HTML이 정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D는 이제 다이나믹인데, 다이나믹이 뭐야? 역동적인, 동적인이죠. 그래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 쓰는 언어예요. 동적인, 움직이는 페이지를 제작할 때 쓰는 언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처럼 무언가 설치 없이 액티브엑스라든지 뭐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설치 없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언어는 HTML5입니다. 이것도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됐어요. 핵심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설치 없이, 무언가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언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답은 HTML5가 정답이고요. 2번에 보시면 이제 VRML이 있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VR, 가상현실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예요. VR이라고 하면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 그러면 뭐 JSP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인데 뭐 이거는 일단 모르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HTML5, HTML, XML 요거 세 가지는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세 가지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자,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같은 드라이브예요. 뭐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예요. C 드라이브. 그다음에 USB 드라이브가 있다고 칩시다. 이 드라이브, USB 드라이브가 있어요. USB를 꼽았어요, 제가. 자, C 드라이브 안에 A 폴더와 B 폴더가 있어요. A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잡아다가 끌어서 B 폴더한테 뗐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A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드래그해서 B 폴더에 뗐어요. 복사가 됩니까? 이동이 됩니까?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돼요. 기본적으로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는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뭐가 된다? 이동이 됩니다. 이동. 근데 내가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을 잡아다 끌어서 USB 드라이브에다 뗐어요. 그럼 다른 드라이브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내가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할 건데,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뭘 누른 상태로 끌어다 떼시면 복사가 돼요? 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복사할 때 누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드라이브인데 내가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앤 드랍 하면 같은 드라이브든 다른 드라이브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복사가 되는구나. 쉬프트 누른 상태면 무조건 이동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주세요. 자, 두 개를 같이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바로가기 아이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봅시다.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동일한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다가 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동이 된다, 복사가 된다. 이동이 된다. 같은 드라이브니까, 그죠? 맞고요.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복사가 된다. 다른 드라이브니까 복사가 돼요. 자, 파일을 선택한 후 컨트롤을 누른 채 다른 폴더로 끌어놓으면 무조건 복사예요, 그죠? 같은 드라이브든 다른 드라이브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뭘 누르면? 쉬프트를 누르고 끌어다 놓아야 이동이 됐죠. 컨트롤은 무조건 복사, 쉬프트는 무조건 이동.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에어로 피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윈도우의 기능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능이 라이브러리 기능, 그 다음에 에어로 피크 기능. 요거 두 가지는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이브러리 기능과 에어로 피크 기능은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밖에도 에어로 스냅 기능이라든지 또 쉐이크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자, 일단 라이브러리라는 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다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뜻 자체가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가보면 책들이 종류별로 있잖아요. 예술책은 예술책끼리, 영어책은 영어책끼리 비슷한 종류끼리 모여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라이브러리 기능도 마찬가지로 파일은 실제로 다 다른 곳에 있어. 뭐 A 폴더, B 폴더, C 폴더에 음악 파일이 다 따로 있어. 하지만 음악 파일은 음악 파일끼리 볼 수 있고, 사진 파일은 사진 파일끼리 볼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라이브러리 기능이에요. 그래서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해 놓고 내가 열거나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라이브러리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 피크 기능인데, 에어로 피크 기능이 이제 바탕 화면을 빠르게 보거나 아니면 바탕화면에 이 밑에 작업 표시줄 지금 보이시죠? 작업 표시줄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마우스로 올려놓고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뭐가 뜹니까? 미리 보기 화면이 뜹니다. 이게 에어로 피크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작업 표시줄 아이콘을 클릭은 아니에요. 선택해서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 있는 게 에어로 피크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우스 밑에다가 놓고 가만히 있으면 미리 보기 화면 뜨는 거, 이게 바로 에어로 피크 기능이고요. 바탕화면 빠르게 보는 거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여기 시계 있는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눈에는 거의 잘 안 보이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바탕화면이 바로 보여지죠. 클릭을 하면 이게 오른쪽에, 자, 이게 무슨 기능이다? 에어로 피크 기능이다. 자, 에어로 스냅 기능은 뭐냐? 에어로 자가 들어가면 다 창으로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창을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이 창을 잡은 상태로 마우스를 왼쪽 끝까지 갖다 댑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반만한 크기로 이렇게 커지죠. 이게 에어로 스냅 기능이에요. 그럼 에어로 쉐이크 기능은 뭐냐? 창을 여러 개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좌우로 흔들면은 나머지 창이 안으로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폴더를 좀 열어놨을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니터를 두 개 쓰고 있어서 확인은 안 되는데, 폴더 창을 여러 개 열어놓은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흔드시면 나머지 창들이 다 최소화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에어로 쉐이크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에어로 스냅. 자, 그럼 에어로 피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자, 1번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라이브러리 기능이에요. 라이브러리 기능. 그죠? 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거, 요게 바로 에어로 피크 기능이 되겠네요. 그죠? 바탕화면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슬라이드 쇼 효과를 주면서 번갈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건 뭐 슬라이드 쇼 기능이죠. 바탕화면 배경화면을 슬라이드 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 4번에 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 확인한다. 요거는 무슨 기능일까요? 점프 목록이라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점프 목록. 이게 지금 점프 목록입니다. 자, 정답은 2번. 자, 일단은요, 오늘은 여기 11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커마2급 2020년 자, 7월
파일, 출문제 11번까지 같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한 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 많이 나온다, 꼭 외워라 라고 하는 것들은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밖에 가끔씩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외우셔도 괜찮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꼭 외워주세요. 1과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외워야 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뭐 엄청 많은 문제를 나가진 않을 거예요. 제가 관련된 문제도 다 설명하기 때문에 하루에 이거 40문제를 다 푸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한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로 풀면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는 다음 시간에 필기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실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